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헬스조선의 대표 건강강좌 프로그램이죠. 이 헬스조선 건강똑똑이 유튜브 건강똑똑 라이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 손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헬스조선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을 설정하시고 또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 그 제공되는 건강똑똑 라이브의 건강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바로 주제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특히 이제 단백질 계속 강조되는 이 영양소인데요. 이 완전 단백질은 그 단백질 중에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 완전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선수들이 특히 간식으로 챙겨 먹는 그런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단백질 그 중에서도 양질의 단백질인 완전 단백질에 대해서 샅샅이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헬스조선의 공식 푸드닥터이신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심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사실 뭐 5대 영양소, 흔한 이제 5대 영양소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기자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온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특히 이제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노년층들이 특히 조금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인데 이 단백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단백질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 영양소다라고 다음으로요? 네, 할 수 있죠.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단백질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영양학 박사인 제가 봐도 사실 단백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하는 일도 워낙 많고 대사가 되는 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그래도 오늘 이제 주로 단백질을 이야기할 거니까 단백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네. 지금 압니다. 완전 식품, 완전 단백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완성됐다, 네. 완전한. 풍부하다 이런 네. 뜻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냐라고 하면 바로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완전 단백질이다. 네. 저는 사실 완전 단백질이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잘 몰랐어요. 그 우리가 네.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식품을 우리가 보통 달걀이라든가 네. 우유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20가지 중에서 8개에서 9개 정도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11개에서 12개 정도는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불필수 아미노산 또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비필수 아미노산도 필요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20개 아미노산이 다 필요하긴 한 네.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을 여러분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종류 그래도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그리고 발린, 이소류신, 또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히스티딘까지. 사실 너무 이 어려워요. 9가지. 어떻게 이거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영양학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안 해보셔도 네, 돼요. 네, 네. 다만 들어보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네. 경험이 있는 것 유신, 같고 메티오닌.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아르기닌까지 다 추가해서 아르기닌 남자한테 좋은 그렇죠. 호르몬에 영양, 좋고 네. 예,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 상당히 맞아요. 중요해서 이제 아르기닌까지 해서 요즘은 한 10가지 정도를 필수 아미노산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단백질로 저장을 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소를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비타민이라든가 예를 들면 미네랄 같은 거 또는 지방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좀 남는 것들은 그 상태로 저장을 하잖아요. 네. 철분은 철분대로 저장하고 지방은 지방으로 저장하고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 상태로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나머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도 많이 먹었을 때는 단백질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고 일부는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놔둬요. 이거 아미노산 풀이라고 해요. 마치 풀장에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형태.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수시로 필요하잖아요. 뭔가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거나 항체를 만들어야 네. 되거나 수시로 단백질이 필요할 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된 그런 사슬 조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잘 있으면 단백질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쭉쭉쭉쭉 만들어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빨이 빠지듯이 이 9개의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 부족해요. 그러면 단백질이 필요할 때 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저는 항상 이제 단백질 섭취 어떤 가이드를 주려고 하면은 몇 끼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그런 것처럼 계속 필요할 때마다 보충을 해줘. 왜냐면 단백질이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몇 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그렇지만 단백질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루 3끼를 좀 나누어서 네.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영양소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좀 낮아요. 아. 그런데 조금 적게 먹거나 좀 아껴 먹으면 흡수율을 많이 더 높이는 그런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백질은 사실 근육 좀 키운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네. 많이 먹거든. 거의 무슨 뭐 탄수화물은 안 먹고 이 단백질을 그냥 모든 식단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네요. 뭐 한 끼에 우리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면 한 끼당 한 20g에서 한 30g 정도의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구나. 이 단백질 하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 전에 연구도 나왔는데 이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의 절반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단백질을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그 어쨌든 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단백질을 정말 달고 살거든요. 어쨌든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핵심 영양소죠. 네,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단백질을 달고 사는데 오늘 저희가 아주 어렵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전직 또 축구 선수였던 오. 게스트를 네. 모셨습니다. 네. 자, 김태아 씨.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아니, 사실 저희 헬스조선 뭐 유튜브의 평균 연령대가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는데 평균 연령을 굉장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네. 아니, 김태현 운동을 씨- 하신 분이라더니 이게 얼굴로 운동하신 건 아닙니다. 그 태아 씨가 이 네. 대학교 축구부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음.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평소에도 이제 좋아한다고 네. 해요. 그 운동하는 분들 단백질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때요?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주고 이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간단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운동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그 포로된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정말 단백질은 운동 선수들한테 중요한가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일단 단백질을 그러면 보충 형태로 아니면 음식으로 어떻게 충분히 많이 먹어요? 음식으로보다는 아무래도 보충형 네. 형태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걸 먼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내 체중 1kg당 한 1g 정도의 단백질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유산소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 하면 단백질 필요량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1kg당 한 1.2g 정도. 아, 늘어나요? 네, 필요량이. 네. 자, 그런데 약간은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더 늘어나요. 그래서 1kg당 한 1.4g에서 2g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근육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근육을 이제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근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피로 회복 단계에서도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단백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1kg당 1g이라는 건 정말 공식처럼 알고 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실제 운동을 하면은 단백질을 달고 살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네. 해볼 수도 있죠. 체중이 대략 몇 킬로예요? 65kg 정도 대략 나가요. 65kg.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지금 마르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한 70kg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70kg이신 분이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2g씩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에 몇 g의 140g. 단백질? 그렇죠. 14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두 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집밥을 잘 챙겨서 먹는 사람이 굉장히 잘 챙겨서 먹으면 하루에 단백질을 한 60g에서 70g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우더를 먹기도 자, 어려워요. 그렇다고 치면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식사만 가지고는 단백질 보충이 이런 충족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저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사실 한 3년 전부터 뭐 PT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짝 쉬고 있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체지방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공개는 안 되죠. 공개 30% 이상 30% 이상 일단 훌쩍 높습니다. 넘어서 네. 예. 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PT라는 PT 선생님이 저한테 단백질 식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회원님은 뭐 운동을 해도 잘 근육이 생기지 않는 체질이다 보니까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좀 먹어라 해서 제가 단백질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체지방이 거의 변화가 한 3% 정도 떨어졌나? 변화가 크지 않은데 이거 좀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제발 좀 지방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그러면 지금 이금숙 기자님은 30대 여성분인데 체지방이 지금 30%를 훌쩍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태아 씨는 20대인가요?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 나이는 네, 20대, 20대. 네. 20대면서 체지방은 10%대. 네. 자, 우리가 우리가 10%대가 있을 수가 있구나. 있죠. 이 정도 되면 10%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 수준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남성과 여성은 이런 체성분, 체조직의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한 8%에서 한 20%그 사이에 있으면 8%도 있을 수가 있어요? 5%도 있어요. 운동을 아니, 정말 전문적으로 사람이야? 하시는 아니, 어떻게 분들은. 거의 뭐 돌이겠네, 그 만지면. 그렇죠. 지방이 그런 안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한 번씩 찔러보고 싶은 몸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한 7%, 8%부터 한 20%요 사이 수준이면 체지방이 이제 정상 수준이다라고 보고 20을 넘으면 조금 이제 체지방 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갑자기 듣고 싶지가 15%에서 28%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8을 넘어가면 체지방 과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18%까지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근육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요. 근육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방이 이제 채워 넣기 때문에 근육과 지방은 항상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을 충분하게 잘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육하면은 왠지 되게 근육질의 멋진 그런 그 몸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육이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도 직결돼서 최근에 노인들은 뭐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부터 이 근감소증에 대한 환기를 계속하면서 근육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육을 많이 키워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점점 없어지는 그 속도를 조금 줄이고 최종적으로도 근육량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근감소증을 알 수 있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마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인바디 같은 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 어디 가나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바디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을 확인을 하시면 맞아요.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가장 간단하게 근육량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종아리 둘레를 재보는 종아리 거예요. 둘레. 그래서 종아리 둘레를 제가 젊은 남자의 종아리를 만질 수는 없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핑거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두꺼운 부분을 부분에. 이렇게 끼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적으로는 우리가 매끈한 다리 하려면 사실은 이게 막 헐렁헐렁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보기에는 그게 예뻐 보일지 몰라도 그게 근감소증. 아. 자, 이게 딱 맞아도 근감소증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 태연 씨 시간. 한번 좀 해보시죠. 네. 가장 넓은 부분에 하는 거예요. 네. 네, 가장, 종아리에 두꺼운 가장 부분에. 넓은 두꺼운 부분. 저는 근감소증인가요? 조금 남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그러시면 교수님 안 저 되는데. 넘쳐요. 넘쳐요. 나 근감소증 이거 어떻게 된 아니에요. 거예요? 그거는 살인가요?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딱 닿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두께여야 사실은 되게 근감소증으로부터 간단하네요. 조금 더 이렇게만 하면 안전해요. 되네요. 그래서 본인의 가장 두꺼운 종아리 부위를. 네,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을 아주 정확히 기계적으로 측정을 한 것과 종아리 둘레를 측정한 게 상당히 유사하게 굉장히 그 전체 근육량을 잘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셔도 되고요. 이제 핑거링이 아니면 줄자를 가지고 일단 남자든 여자든 종아리 두께가 한 32cm 아, 이하라면 32cm. 네, 이하라면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 간단하게 본인의 근육량을 알 수 있는 뭐 인바디를 재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교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단백질 식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 아까 이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태아 씨 오셨으니까 네. 자, 단백질 식품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콩이나 두부 콩이나 이런 두부. 거 아닐까요? 네. 식물성 단백질을 이야기하시네요. 날씬한데 이유가 있네요. 저는 바로 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살코기 또는 달걀, 뭐 우유, 생선, 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장 좋은 단백질 근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필수 아미노산 견지에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이 좋은 단백질이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들도 그렇지만 단백질은 특히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어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 동물성 단백질, 뭐 고기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불이 있어야 되고, 네. 구워야 되고, 뭐 계란도 날달걀으로 먹을 수 없으니 또 프라이팬이나 조리 도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 칼로리를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또 고기 먹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계속 이제 뭔가 많이 먹어야 되고, 소화도 하여튼간 뭐 네. 배가 더부룩한 경우들이 많은데 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채식주의자라거나 그렇죠. 좀 식물성 단백질은 좀 좋은 거 없나요? 양질의 좀 단백질 같은 거 어떤가요? 식물성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는? 왜 없겠습니까? 아, 있어요? 사실 이제 네. 제가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품질은 좋지만 그 양질의 품질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맞아요. 많죠. 일단 포화지방 많죠. 칼로리 높죠. 그다음에 소화력도 좀 떨어질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내가 얻는 이익보다는 또 불이익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서서 이제 단백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이야기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칼로리를 낮췄다.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낮췄다고 하면
칼로리를 똑같이 먹을 때보다 단백질 필요량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는 낮추되 고단백질을 잘 실천해서 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칼로리를 낮추면서 고단백을 먹으려면 사실 동물성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중에서도 좀 질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 먹는 연습들, 훈련들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태아 씨가 이야기한 콩, 아마 이제 콩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백질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콩 두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 교수님하고 그 촬영을 했을 때 견과류가 또 이 단백질이 풍부한 우리가 몰랐던 또 식품 중에 하나여서 저도 사실 이제 놀랐는데 이 견과류 중에서 그때 이제 소개했던 것이 피스타치오였어요. 이제 조금 낯선 이제 견과류긴 한데 이게 이제 뭐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한 대표적인 견과류라고 하는데 교수님 뭐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단백질 함량만 봐서는 사실 콩이 가장 높아요. 함량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100g을 먹었을 때 고기는 보통 우리가 소고기 100g 먹고 돼지고기 100g 먹고 닭가슴살 100g 먹으면 단백질을 100g 먹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코기를 100g 먹었어도 그 중에 단백질은 한 20g에서 25g 그 사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거 만약에 그쵸? 소고기 600g 사와서 거기 한 절반 먹으면 나 오늘 단백질 300g 먹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양적으로 보자면 사실 콩은요 100g을 먹으면 그 중에 한 30g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콩이 더 양이 많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견과류 그 중에서도 피스타치오 같으면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기와 살코기랑 비교를 해도 전혀 양이 뒤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그리고 많죠. 100g을 먹었으면 5분의 1을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콩이 가장 대표적인 좋은 그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콩에 들어있는 아까 제가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콩이 그럼 완전 단백질이냐? 완전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다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나 2개, 많은 경우는 3개, 4개까지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적게 들어있거나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들은 대부분은 다 불완전 단백질이다라는 표현들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피스타치오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필요한 양만큼 거의 다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식품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 보니까 뭐 아일랜드 유럽 영양학 협회에서 발표된 그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의 그 점수, 아미노산 점수가 네.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그런 또 견과류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지난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미노산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PDCAAS 모르셔도 돼요. 아니 아까도 그 아미노산 9가지 얘기해가지고 이거 정말 외워야 되나 했는데 네. 자, 이 이게 지수가 뭔가요?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잘 흡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소화 흡수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 내가 먹는 것과 내 몸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서 쓸 때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 아미노산들을 실제적으로 소화 흡수가 된 걸 고려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필요한 그 필수 아미노산이랑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지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좀 더 잘 따진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1이 되면 완전 단백질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피스타치오 점수가 거의 이 1에 가까운 굉장히 완전 단백질. 뭐 흡수가 쫙쫙 되는. 그것도 이제 필수 아미노산들이 흡수가 잘 돼서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는 건 이용이 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채식을 좀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기는 고기가 맛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실제로 제가 피스타치오를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다이어트 기사를 쓰면서 이제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게 피스타치오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천천히 먹어라. 네.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피스타치오가 알다시피 껍질을 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껍질을 까면 옆에 놓이잖아요. 그 껍질이.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맞아. 라고 실제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밥그릇도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이라고 해도 큰 밥그릇에 작게 들어가 있는 밥하고 작은 밥그릇에 가득 찬 밥하고 포만감이 보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그 시각적인 시각적인. 것도 영향을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피스타치오는 스키니 견과류라고 맞아요. 해요. 스키니 네. 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이어트에 좋은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체중인 사람, 비만인 사람에게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1.5온스니까 한 42g 정도를 매일 42g? 먹게. 한 주먹보다 좀 많겠네. 한 한 주먹보다 주먹보다 좀더 30g 많죠. 정도 얘기하는데 네, 조금 더 많겠네요. 그걸 매일 먹게 한 그룹 그리고 먹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체중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두 그룹 다 체중은 줄었지만 피스타치오를 먹은 그룹은 체중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도 좋아지고 혈중 지질 수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체중이 좋아지면서 이런 나머지 건강 상태들도 더 많이 증진이 됐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도 피스타치오가 있습니다. 은근히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유럽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These guys are out physically exerting themselves anywhere from 2 to 4 hours every single day. Whether it's post-game, post-practice, and just over time, things like pistachios with the anti-inflammatory properties. You're talking about the same amount of protein as an egg, so it's a really significant protein source to help these guys recover. 네, 그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프로 미식 축구 팀에서도 간식을 이제 피스타치오로 먹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피스타치오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의 질이 좀 좋고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또 다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들어있는 질 좋은 그런 단백질 식품이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전해질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전해질이 중요한 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뭐 흔히 포카리 땡땡 그렇죠. 땡 이걸 많이 먹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게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인데 이 칼륨이 이 피스타치오에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하네요. 네. 전에 혹시 그거 축구 축구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때도 피스타치오 먹은 적 있어요? 축구 포지션이 보였어요? 저 왼쪽 이제 공격수를 봤었어요. 아니 근데 머리 스타일도 약간 축구 선수 느낌이 딱 나는 게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계속 하시죠. 네. 저는 선수할 때 아무래도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힘드니까 그 포회된 걸로 견과류 세트라고 하죠 요새. 네. 그런 네. 거 먹었어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피스타치오가 있었던 것도 없고 그래요? 없었던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네 있었으면 기분 아니 좋게 그러면 먹었던 미국 기억이. 축구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팀에서도 이미 먹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네요.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축구하면 바나나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생각만 계속 했거든요. 네. 축구하고 나서 이제 바나나나 포카리 땡땡땡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네 바나나도 먹고 견과류도 먹는데 아무래도 바나나를 먹으면 이제 운동할 때 운동 끝나고 먹기도 하는데 운동 전에 먹으면 혹 배가 살짝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바나나가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식이섬유가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 이제 프로 팀은 다 이렇게 전문 영양사들이 이렇게 팀 관리를 맞아요. 영양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하기 전에 최상의 이제 몸 상태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후에는 또 빨리 이제 네,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영양 관리를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로 선수들 팀에 이 간식으로 꼭 피스타치오가 꼭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 관리가 다방면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지방,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 좋은 미네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 있게 갖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운동 선수들한테는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교수님 그럼 도대체 이 피스타치오의 단백질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감이 잘 안 오네요. 얼만큼 들어있는지. 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100g을 먹었을 때 100g당 단백질이 21g 정도, 20g에서 21g 정도 맞아요.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피스타치오 이제 1회 분량,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느냐라고 하면 한 28g 정도. 한 줌 정도. 네네, 한 줌 정도. 정도가 한 28g 정도. 네,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달걀 하나 먹는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이 정도 있습니다. 먹으면 그렇게 되게 뭐라고 하지? 음. 가성비가 좋네요. 그렇죠. 아까 네. 100g 먹었는데 23g 네. 그만큼.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네. 실제로 뭐 그 운동하는 선수들 우리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야구 선수들 보면 네. 이렇게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이렇게 막 네, 씹어서 맞아요. 많이들 그 간식으로 운동 선수들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긴장을 푸는 그런 목적이 좀 사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씹으면서. 맞아요. 근데 해바라기 씨는 좀 칼로리가 사실은 높아요. 아. 칼로리가 살짝 좀 피스타치오에 비해서 조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그 형태로 해서 피스타치오를 좀 새로운 이런 운동 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스타치오가 조금 낯선데 몰랐던 그런 영양소가 많고 저희 앞에 지금 그 피스타치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시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과거에 비해서는 피스타치오가 좀 뭐 많이 이제 슈퍼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게 됐지만 또 아직도 안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먹어보고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피스타치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맥주 마실 때 안주로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네. 그렇겠네요. 배도 안 부르고. 근데 사실 보면 피스타치오의 약간 특징이 약간 이렇게 예쁜 연두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견과류에 좀 많지 않은 그런 영양 성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로티노이드 색소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뭐 이런 것도 루테인도 많이 함유가 돼 좋아요. 있고, 네. 교수님 이것도 근데 28g만 먹는 게 좋죠? 모든 음식이 사실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 그죠? 딱 적당량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매일 꾸준하게.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은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일수록 적당량을 꾸준히 잘 챙겨서 먹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한 줌 정도를 꾸준하게 먹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근데 단백질은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바가 좀 달라요.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의 뜻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아요. 단백질을 굉장히 전략해서 쓰고 굉장히 잘 흡수하고 굉장히 아껴서 쓰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번에 좀 많이 먹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흡수는 다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좀 많이 넉넉하게 먹어도 괜찮겠네요. 네. 지방 이런 거는 사실 넉넉하게 먹으면 좀 안 되는데. 근데 단백질 같은 피스타치오도 경우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다만 그 지방이 굉장히 좋은 지방이어서 이제 지방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좋다라고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도 사실 종류가 있어요. 오메가 3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오메가 6도 있고 오메가 9도 있고 하는데 여기 그 피스타치오에는 오메가 9 계열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오메가 9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메가 9은 또 올리브유에도 그렇죠.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올리브유도 지방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구나. 또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실제로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GI 지수라고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GI 지수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함유가 돼 있는 식품을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얼만큼 빨리 혈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를 이제 약간 수치화 해놨다고 맞아요. 보시면 이 됩니다. GI 지수가 낮은 게 아무래도 요즘 이제 현대인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피스타치오가 GI 지수가 낮은 저 GI 지수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앞서서 한 5달 전인가요? 저희 이제 피스타치오 가지고 그때 박사님 교수님하고 영상을 찍었을 때 이 피스타치오가 요드름에도
저 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네,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가 봐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운동하시는 분은 피스타치오가 운동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살을 좀 빼고 싶은 사람은 이게 다이어트에 얼만큼 왜 도움이 될까? 혈관 건강이 좀 문제,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게 혈관에 왜 도움이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피부에도 상당히 좋고 여기 사실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A,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거기에다가 비타민 E라고 하는 우리 토코페롤이라고 비타민 E. 하는 이런 그 아주 피부에 좋은 보습에도 좋고 염증을 완화시키는데도 좋은 영양 성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도 좋고 사실 저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약간 겨울철만 되면 건조해서 약간 좀 힘든데 이럴 때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보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저희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하나 더 할까요? 네. 피스타치오가 좋은 거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행복하게 해줘요. 행복하게. 정말요? 네. 교수님 네. 진짜죠? 왜냐하면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피스타치오에는 요즘 어떤 성분 우울한데요. 그렇죠.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 하면 뭐 기억나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란 건 잘 아시는데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바로 트립토판이에요. 그러니까 트립토판. 트립토판이라고 네.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트립토판이 우리가 여기도 들어갔구나. 만족감이나 행복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잠도 잘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피스타치오가 트립토판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전환, 우울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요즘 맨날 이렇게 집콕하느라고 좀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든지 다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 이럴 때 피스타치오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단백질도 뭐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또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완전 단백질 식품인 또 피스타치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밖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것만 풀면 안 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푸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남겨주신 것 중에 제가 질문을 한 10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피스타치오가 미국 피스타치오 협회에서 좀 그 제공을 해주셨어요. 오, 네. 그래서 질문 남겨주신 분 10분께 이 피스타치오 한 봉만 드리나요? 요거 이 10봉과 오, 그다음에 좋아요. 에코백을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 좀 많이 올려. 피스타치오 말고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알 수 있는 걸로 올려주세요. 여기 아테니 선생님이 단백질 식품 많이 먹으면 완전 단백질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아까 네. 맨 처음에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가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단백질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 근원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을 따지기보다는 질을 좀 따져서 그렇죠. 먹어야 된다. 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것도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해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말씀 주셔서 데이비드 안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맞죠. 운동하면서 과다 그 단백질 보충제 복용하면 신장 안 좋아진다는 얘기 신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실제로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김종국 씨도 통풍 같은 게 맞아요. 걸리셨었잖아요. 통풍도. 네.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적정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제 형태로 먹으면 사실 과잉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과잉될 위험이 사실은 맞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식사 내에 충분하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좀 이렇게 포션해서 드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럼 얼만큼이 도대체 과잉이야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특별하게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내 체중 킬로그램당 1g, 내가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g, 내가 좀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대 2g. 이 정도로 내가 환산을 해서 나한테 맞는 그 정도의 단백질 양을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끼니 먹는 거. 좀 나누어서 드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전 이거 갑자기 깨알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 식품이 예를 들어 육류하고 동물성이 네. 있고 식물성이 있으면 음. 한 끼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 식품,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같이 예를 들어 두부 네. 조림하고 뭐 고기전을 같이 해서 먹는 것이 더 좋은가요? 훨씬 좋은 거죠. 두 개. 이것도 네, 골고루.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견해로는 동물성 단백질 한 50% 정도, 네.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한 50% 정도 아, 이렇게 5대 드시는 5로? 네, 이렇게 네.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좀 높기 때문에 내가 막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 있죠. 뭐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 중학교 그렇죠. 막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한 3분의 2, 식물성 단백질 한 3분의 1. 근데 이제 성인이잖아, 우리는 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 반, 식물성 단백질 반 이 정도를 유지한다면 가장 베스트 상태라고 볼 수 이것도 저는 있습니다. 몰랐네요. 아, 그러면은 제 딸한테는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렇죠. 네, 아.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현이죠. 오태현 선생님께서 네. 저 운동에 미친놈이 하루에 단백질 150g을 먹는다고. 150g. 그러니까 이분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2g 계산해 곱하면 보니까 한 75kg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반드시 뭘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되냐면 단백질을 대사할 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양을 그만큼 많이 드신다면 거기에 함께 항상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함께 같이 드셔주시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왜냐하면 사실 단백질 식품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요리를 해서 특히 동물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구워서 고기만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옆에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조금 곁들여서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육류 단백질들은 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도 사실은 그렇지만 조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도 발암물질.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고온 미세먼지도 조리했을 때. 있어서 폐암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당 독소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당독소, 거고 네. 근데 이게 고온에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기자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너무 이렇게 정보가 많으니까 제가 정말 상담하면서 교수님 저 아니죠? 기자님은 아니고 다른 네. 기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여자분인데 그래서 하루에 돼지고기나 아무튼 뭐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매일 저녁에 150g을 정확하게 지켜서 매일 드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분이 매일 그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매일 돌려가지고 그거와 채소를 함께 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중에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활성산소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보면 사실은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고온 조리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오븐에 조리를 하거나 또는 에어프라이기에 조리를 하거나 직화를 하면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통은 뭐 180도 이상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살짝만 볶아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견과류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재료는 좋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맛있으려고 고온에서 조리를 많이 해서 먹는데 고온 조리가 당독소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또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태아 씨가 혹시 시청자들 질문 네.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피스타 유미W님 네. 피스타치오 탄수화물 함량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알려주세요. 피스타치오의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 네. 보니까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예를 들면 이제 1회 분량 우리가 이제 28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분량당 보면은 지방이 한 13g 정도 들어 있는데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아까 실제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많이 해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좀 건강 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28g당 이제 13g 정도가 지방이고 한 8g 정도가 탄수화물, 그다음에 6 내지 한 7g 정도가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약간 비슷한 정도 양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교수님 모시고 지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방이 정말 보니까 퀄리티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트랜스 지방부터 그다음에 먹으면 좋은 아까 오메가 3나 오메가 9 같은 그런 양질의 지방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 견과류에는 오메가 9이라는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네.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얼만큼 갖고 있어야 이게 정말 단백질 급원식품으로서 네, 네. 가치가 있는 거야.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10% 내가 이제 100g당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하고 미국 기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g을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10%를 넘으면 아 이게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다. 네, 식품이구나. 고함량이다. 우수한 그런 단백질의 공급원이다라고 하는데요. 피스타치오는 100g당 아까 얼만큼 들어있어요? 6, 단백질이 7g이 들어있다고. 그거는 1회 분량이고요. 100g을 기준으로 하면 20g 20g. 정도가 들어있어요. 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20% 저 같으면 그렇죠. 저 같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뭐 한 55g 정도, 55에서 60g 정도 사이라면 몸무게가 네,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루 필요한 그 단백질의 거의 20%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단백질 그 급원식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품의 그람 수가 곧 영양소 이꼴 영양소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고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100g 고기를 먹으면 20g 정도만 단백질이었고 그렇죠. 뭐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도 100g에 한 단백질이 20g 정도 포함되어 네. 있는. 이런 계산을 좀 견과류들은 잘해야 되겠네요. 견과류들은 이제 우리가 영양소의 함량 면에 봤을 때는 밀도가 아주 좋은 식품이다라고 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좋은 영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람당 단위로 했을 때는 실제 영양소 함량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견과류들은 수분 함량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채소나 과일 같은 그렇죠. 뭐 생선이나 이런 그 고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단위 그람당 영양소의 밀도 이 함량은 훨씬 더 높은 그런 고밀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질문을 몇 개 했죠? 아 그럼 6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진짜 궁금해요. JH 님 단백질은 오전 오후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견과류 맞아, 운동 축구팀에서 전후. 많이 먹는데 이런 견과류는 언제 먹어야 되는 건지 운동하시는 분들 네. 언제 주로 드셨어요 단백질을 저는 운동하실 이제 때는? 운동 끝나고 이제 아. 많이 몸이 지쳐 있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단백질 연구가 좀 많고 연구 자료마다 사실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냐면 단백질은 막 나누어서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먹을 때 좀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시간 간격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 먹을 때 충분하게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전후로 봤을 때는 운동 전에는 약간 수분을 좀 많이 보충할 수 있는 형태가 더 좋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단백질을 좀 충분하게 보충을 하는 게 지금 태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 후에 어떤 회복 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그 이런 축구팀이나 이런 데에는 영양 전문가 선생님 계셔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게 처방을 해주네 몸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영양사도 사실은 영양 분야도 여러 분야들로 세분화가 전문 영양사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영양을 하는 전문 영양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스포츠 영양이요? 네. 재밌겠네요. 저도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기도 해요. 그럼 사실. 어쨌든 간에 그런 스포츠 영양 그 전문가의 처방에 맞춰서 먹으면 훨씬 더 몸의 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육도 그럼요.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손실돼서 어떤 근육과 관련된 단백질 식품을 먹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단백질 식품 운동에 먹는 게 도움이 네,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그리고 꼭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도 곧 이제 50이 이제
코앞에 이제 목전에 딱 오다 보니까 미치지 않아요. 사실은 약간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인체 생리학을 네.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 중에서 한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30세 정도가 가장 일생에 가장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30세 때가 완전히 성숙해서 성장을 다 했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노화가 되지 않는 완전한 상태.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노화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30세 때와 80세쯤 됐을 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들의 감퇴 정도를 한번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뇌 기능이라든지 뭔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감소는 되지만 아주 막 급격하게 감소되진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호흡기 계통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히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산소 섭취량은 그러네요. 30대와 80대를 비교해 보면 한 20% 수준밖에는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양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식품 또는 뭔가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식품 근데 이런 호흡기는 식품들은 없잖아. 많잖아. 응. 근데 호흡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식품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호흡기 계통은 음식보다는 운동을 그렇죠. 통해서 폐활량을 늘리고 그렇죠. 운동이 운동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운동을 통해서만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라도 운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은 숨쉬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운동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이런 생리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또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교수님 진짜 생각해보니까 노화를 막으려고 겉에 있는 주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호흡기의 기능이 감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질문을 이제 5분 아직도 정도 5개는? 더 남았는데 네. 뭐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테니님이 네. 피스타치오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어디에 뿌려 먹나요? 아, 네, 네. 사실 제가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제가 어디다 먹어야 돼요? 제가 네. 이거 나 농담인데 안 웃어가지고 피스타치오 교수님이 완벽. 그 제가 여러 방면에서 참 완벽하지만 딱 2% 부족한 게 약간 요리예요. 아, 갑자기 썰렁했어? 인병상련 썰렁했어요? 저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로 진짜. 요리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홈페이지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가면 이 피스타치오 이런 레시피들을 다양한 레시피를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따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자막으로 레시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 준비해 있는 것처럼 가장 간편하게는 그냥 먹거나 또는 이렇게 요거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뿌려 먹으면 먹어도 괜찮겠네요. 네, 사실은 흡수율도 더 좋아져요. 그래요? 네, 요거트에다가 이런 피스타치오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뭐 훨씬 영양학적으로 더 좋은 방법. 또는 이 피스타치오도 약간은 그 지방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갈면 약간은 되직해지는 그런 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소스처럼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피스타치오. 같아요. 네. 너무 맛있을 거. 왜냐하면 이게 향미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뭔가 그렇죠. 풍미가 네. 너무 좋죠. 다른 견과류들에게 없는 맞아요. 그런 그냥 좀 견과류 하면 풍부한- 고소함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소함도 있지만 약간 이제 풍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소스를 해 먹어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딱 하나를 먹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를 먹었는데 30분이 넘도록 지금 입안에 이 풍미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좋은 지방도 많이 이렇게 추출해서 많이 쓰잖아요. 피스타치오 오일도 사실은 만약에 괜찮을 것 한다면 같아요. 네. 굉장히 아보카도 좋은 오일처럼 풍미를 가지고 괜찮을 활용할 것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좋은 질문이 하나. 그레이스 나 선생님께서 피스타치오 피해야 될 질병 환자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은 특별한 환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콩팥이 많이 나쁘신 분들,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 피스타치오가 미네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륨. 아까 운동하고 나서 맞아요. 바로 바나나 먹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당 보충도 있지만 칼륨을 많이 보충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피스타치오가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양의 칼륨을 오.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 여기 데이비드 안 선생님께서 절대로 오래된 견과류는 먹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이거 보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게 피스타치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껍질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껍질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견과류를 구입을 하실 때는 껍질째 있는 걸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방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안정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패가 잘 돼요. 산패.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산패되냐면 공기랑 만나거나 햇빛을 만나거나 하게 되면 산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껍질로 보호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형태로 껍질째 들어있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보관하실 때도 가능하면 밀봉을 하셔서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해놓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밀봉을 또 해놓고 네. 이왕이면 껍질이 있는 걸 구입을 하고 밀봉을 해서 냉장 혹은 냉동 보관. 냉동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견과류 냉동 그럼요. 보관 하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저도 이거 궁금한데 그 SH 리님께서 우리나라에서도 피스타치오 재배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피스타치오 재배 안 네, 합니다. 이게 사실 네. 미국 피스타치오 협회에서 또 제공한 거라서 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에 저분이 네, 좋은 네. 계획 네. 주셨네요. 월남쌈 만들 때 땅콩 소스 할 때 피스타치오 같이 갈아 넣으면 아, 너무 조리법 좋겠다. 중에 하나 이것도 좋은 방법인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딱 고소한 맛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서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한 두 분 정도만 더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 너무 역시 HJ님께서 껍질 무게 빼고 아까 28g 얘기하셨는데 네. 껍질 무게 뺀 거 맞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껍질 무게는 빼고 28g. 그럼 껍질을 깨서 이렇게 네, 한 줌 네.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껍질이 사실 무게가 상당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태아 씨께서 좀 네. 피스타치오에 소금이 들어간 것도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염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생거, 가염돼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 가염이 생긴 날 것 같아요. 가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이제 염분을 좀 제한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그 가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여유증? 우태연님? LJL 선생님이 그럼 몇 알 정도가 아니야 저 28알 정도. 28알 정도. 네, 네. 잠깐만 어떤 질문이 괜찮을까요? 마지막 질문. 한 분이 견과류랑 달리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들은 그냥 다 까서 얘만 이렇게 나오는데 피스타치오는 왜 껍질째 이렇게 나오느냐고 네. 질문을 올리신 궁금하네요, 분이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껍질이 있으면 껍질이 만약에 벗겨져 있는 상태라면 수분이 훨씬 더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상태가 이 수분을 좀 보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들 아까처럼 산패가 되는 것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껍질이 아주 다양한 아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껍질을 아. 까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껍질째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완전 단백질, 또 단백질 이 모든 것에서 낱낱이 또 사사치 말씀을 잘 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식물성 단백질, 완전 단백질 식품 피스타치오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건강똑똑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태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